우리 법적으론 부부로 남대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나는 시골에서, 당신은 서울에서 말이야. 그래요. 서로 강요하지 말고 각자 행복한 방법을 찾아봐요. 은퇴와 함께 수억 원의 연금을 손에 쥔 한 남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지만 그는 아내와 자녀의 반대를 뿌리치고 홀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선택은 자유의 시작일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현실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늦은 나이에 깨달아버린 삶의 허망함.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함께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38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연금 약 5억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평생 꿈꿔왔던 고향 시골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께서 키우시던 텃밭에 싱싱한 채소들, 마당 한켠에서 졸졸 흐르던 우물물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회사 생활 내내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거든요. 퇴직금과 연금이 확정되자마자 저는 고향 집을 매입했습니다. 30년 넘게 비어있던 낡은 집이었지만 제 눈에는 보석처럼 소중해 보였어요. 자기야, 이제 정말 시골로 내려가서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아보자라고 아내 김영희에게 말했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여보, 지금 나이에 무슨 농사예요? 서울에 있어야 병원도 가깝고 애들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습니다. 65세인 아내는 서울에서의 편리한 생활, 그리고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큰아들 기현이와 며느리, 둘째 딸 기숙이까지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가 시골에서 살아요? 몸이라도 편찮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기현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가족 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평행선만 달렸어요. 저는 평생 직장 생활에 매여 살면서 미뤄왔던 꿈을 이제라도 실현하고 싶었고, 가족들은 현실적인 불편함을 걱정했습니다. 몇 달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우리 부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여보, 우리 법적으론 부부로 남대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나는 시골에서, 당신은 서울에서 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아내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서로 강요하지 말고 각자 행복한 방법을 찾아봐요. 이렇게 저희는 이혼하지 않은 채 따로 사는 조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물리적으로 떨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거죠.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시골집 개조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활력을 느꼈습니다. 부엌을 넓히고 베란다를 텃밭으로 연결하는 통로로 만들고 작은 창고도 정리해서 농기구를 보관할 공간을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연금 중 일부를 개조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의 생활비로 넉넉히 계산해 뒀습니다.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아내가 김치며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줬고 아이들도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챙겨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서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며 저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새로운 터전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새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8년간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잠들기까지의 반복적인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기분이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자유구나. 첫 아침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회사에서 항상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했는데 이제는 편한 작업복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집 개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페인트와 벽지, 각종 도구들이 며칠에 걸쳐 배송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가며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바르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텃밭 조성 계획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뒤뜰의 잡초를 제거하고 밭을 일구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삽을 들고 흙을 파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리듬이 생기면서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농사가 좋다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몇 시간씩 밭일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였어요. 38년간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익숙했던 저에게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난관이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타서 까맣게 된 계란을 보며 한숨을 쉬었거든요. 이거 참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결국 첫째 주는 거의 라면으로 연명했습니다. 컵라면, 봉지라면을 번갈아 가며 먹다 보니 입맛도 떨어지고 속도 쓰렸어요. 냉동식품 코너에서 산 냉동 만두와 냉동 볶음밥이 주요 메뉴가 되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니 괜찮았지만 설거지며 화장실 청소, 바닥 걸레질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들이 이렇게 번거로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 지나니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이고 화장실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불편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이니까 서툴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개조 작업과 텃밭 일에만 집중했거든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특히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상사 눈치를 보고 부하 직원들 관리하느라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로지 제 마음대로 하루 일과를 짤 수 있었거든요. 오전엔 집 보수, 오후엔 텃밭 일, 저녁엔 TV 시청이나 독서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집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안방 벽지를 새로 발랐고 부엌 싱크대도 교체했어요. 텃밭도 대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먹는 식사 시간만큼은 여전히 쓸쓸했어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문득 아내와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날씨가 좋네.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중했던 건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외로움조차 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단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며 여전히 희망찬 마음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시골 생활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저는 마을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인사만 나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처음으로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 이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아, 서울서 내려오신 분이시군요. 여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표면적으론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김 이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마을에 새로 온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본격적인 어려움은 마을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앞도로 정비 작업이 있다는 공지를 받고 나갔는데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양반 농사도 안 짓는 주제에 왜 나왔나? 서울 사람이 뭘 알겠어?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작업용 장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맨손으로 자갈을 옮기다가 손이 까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 하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 사람 손이 고우니까 이런 일은 힘들겠네요. 비꼬는 투이 말이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어요. 더 큰 문제는 농사일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텃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제대로 자라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대로 했는데도 상추는 시들고 무는 제대로 크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고, 저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여쭤봤지만 할머니는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몇 년은 배워야지. 라고 말씀하시곤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핀잔을 주신 거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경로당 모임에도 참석해 봤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아, 서울에서 오신 분이네요. 누군가 말했고 모두들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출신입니다. 어릴 때 여기서 살았거든요. 설명을 해봤지만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봤자 서울살이가 몸에 밴 사람이 뭘 알겠어? 우리하고는 달라.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작은 실수들이 계속 쌓였기 때문이에요. 쓰레기 분리배출을 서울 방식으로 했다가 여기는 이렇게 안 해요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을 앞 텃밭에서 나온 풀을 아무 데나 버렸다가 거기는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라는 핀잔도 들었어요. 심지어 마을 슈퍼에서 물건 값을 카드로 계산하려다가 현금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카드 안 되나요? 물어보니까 된다고는 하는데 번거로워요라는 대답이 돌아왔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 사람들 또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 나가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외로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는데 이제는 혼자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의 마음도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계속되는 작은 갈등들 때문에 처음의 설렘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자유로운 시골 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시골 생활 석 달째
저는 마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텃밭 작물들이 자꾸 시들어가는 것을 보다 못한 저는 용기를 내어 신청했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제대로 배워야지. 교육장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한 분이 손짓하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최선자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는데 최선자 씨는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 오셨네요. 농사 배우러 오신 거죠? 강사 선생님이 농작물 재배의 기초부터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씨앗 심는 간격, 물주기 횟수, 비료 주는 시기 등등 몰랐던 거투성이었어요. 특히 상추는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교육이 끝난 후 최선자 씨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기석 씨, 농사 처음이시죠? 저희 집 텃밭 구경하시면서 좀 배워가세요. 남편하고 같이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럼 구경 좀 시켜주세요. 최선자 씨 댁으로 가는 길에 남편분을 만났어요. 최동수 씨라고 하시는데 저보다 두어 살 많아 보이셨습니다. 아, 서울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농사 어렵죠? 저희도 처음엔 다 죽여 먹었어요. 최동수 씨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최선자 씨 부부의 텃밭은 제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상추, 시금치, 무, 배추가 줄맞춰 자라고 있었고 모든 작물이 싱싱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잘 키우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만 지키면 돼요. 최선자 씨는 겸손하게 말씀하시며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상추 모종은 이렇게 얕게 심고 물은 아침에 한 번만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거든요. 최동수 씨도 거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기석 씨, 농사는 욕심내면 안 돼요. 물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적당히 해야 해요. 아,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줬거든요. 제가 말하니까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최선자 씨가 제 텃밭을 들러주셨습니다. 기석 씨, 배수로 정리 안 하시나요? 어느 날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배수로가 뭔지도 몰랐던 저는 배수로요? 하고 되물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뿌리가 물에 잠겨서 썩어요. 최선자 씨는 직접 삽을 들고 텃밭 가장자리에 작은 도랑을 파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물이 잘 빠져요. 최선자 씨의 도움으로 제 텃밭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 심은 상추 모종들이 예전보다 훨씬 잘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와, 정말 달라졌네요. 신기해하는 저에게 최선자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렵죠. 저희도 처음엔 다 죽여 먹었다니까요. 어느 날은 최동수 씨까지 함께 오셔서 도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호미는 이렇게 잡고 풀 뽑을 때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해요. 두 분이 번갈아가며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기석 씨, 요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라면이랑 냉동식품으로 대충 때워요. 솔직하게 답했더니 최선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안 좋아져요.
간단한 것부터라도 해 드세요. 그러시더니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을 한 통 가져다 주셨어요. 이걸로 된장찌개라도 끓여 드세요. 우리 남편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해 먹어요. 다음 날 최선자 씨가 오셔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멸치로 육수를 내세요. 된장은 이렇게 체에 받쳐서 풀어주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마치 누나 같았어요. 우리 남편한테 가르쳐 준 방법이니까 남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혹시 무 좀 가져가세요. 집에서 키운 거예요. 최선자 씨는 항상 뭔가를 챙겨 주셨어요. 어떤 날은 배추김치를, 어떤 날은 콩나물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면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우리 남편도 처음 농사 시작할 때 옆집에서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점 최선자 씨 부부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농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서울에 있는데 자주 못 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락도 뜸해졌어요. 최동수 씨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딸 결혼하고 나서 외로워서 농사 시작한 거거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뭔가 배울 것이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최선자 씨 부부의 도움으로 텃밭 관리법을 배운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제 생활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텃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심었다가 다 시들어버린 상추 대신 새로 심은 모종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달라졌네. 아침마다 텃밭을 둘러보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상추는 물론이고 시금치, 쪽파까지 제법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사람이 키우는 것을 보며 이렇게 뿌듯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부엌 정리도 체계적으로 시작했어요. 38년간 회사에서 익힌 업무 원칙들을 생활에 적용해 보기로 한 거죠. 일단 정리부터 하자. 설거지는 식사 후 바로, 조리도구는 사용 후 즉시 제자리에, 냉장고 정리는 주 1회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최선자 씨가 가르쳐준 된장찌개도 이제 제법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짠맛이 강했는데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니까 적당한 간을 맞출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라면만 먹지 않아도 되겠네. 스스로 대견했어요. 회사에서 늘 쓰던 체크리스트 방식을 집안일에도 적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 물주기 마이너스 설거지 마이너스 청소 마이너스 빨래 순서로 할 일을 정해두고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무료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뿌듯했던 건 집 개조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였어요. 거실 벽지부터 시작해서 부엌 싱크대 교체, 베란다 정리까지 몇 달에 걸쳐 조금씩 해온 일들이 완성되었거든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직접 손으로 만든 결과물을 보니 자존감이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울 사람이 뭘 알겠어? 라는 식이었는데 텃밭이 제대로 가꿔지고 집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더니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요즘 텃밭 잘 되는 것 같던데요? 마을 슈퍼 사장님이 말을 걸어주실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만 되면
깊은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나면 해가 질 무렵부터는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그냥 집에 있었지. 아내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된장찌개를 끓여서 혼자 먹으면서도 아내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마 간이 좀 세네라고 했을 거예요. 자녀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몇 마디 주고받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보냈는데 이번엔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후회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다른 집 창문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 부부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나도 저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최선자 씨 부부를 만날 때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분이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렇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떨어져 살기로 했을까? 밤이 되면 더욱 조용해졌어요. 서울에서는 늦은 시간까지도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들렸는데 시골은 해가 지면 정말 고요했거든요. 그 고요함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자유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은 좋았지만 동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바로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텃밭의 푸른 상추를 바라보며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누구와 나눠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키우고 혼자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는 만큼 그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도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골 생활을 시작한 지 5달째 되던 어느 밤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마철이라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엔 특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번개까지 치는 무서운 밤이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잘못 잔 건가 싶어서 자세를 바꿔봤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상하네. 일어나 앉으려는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등과 어깨까지 아프기 시작하더니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거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바로 옆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아내가 항상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119에 신고해야겠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저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신고를 받은 직원이 침착하게 응답했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 바로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통증은 계속되고 있었고
혼자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져서 더욱 무서웠거든요. 혹시 심장마비인가? 뇌졸중인가?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119 대원들이 들어와서 혈압과 맥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일단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는 순간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저는 진짜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당황하면서도 함께 병원에 갔을 텐데 지금은 의료진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보호자는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어봤을 때 혼자 왔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X-레이까지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요. 협심증 증상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주된 원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요? 의외였어요. 시골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니. 혹시 최근에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셨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무시해왔던 신호들이 많았어요.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입맛도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계속 무시했구나. 입원실에 누워 있으면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옆 침대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고 있는데 저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비 문제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결국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전화를 받은 아내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서?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으니까 오지 마. 별일 아니야. 괜히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갈게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자유였나? 5억 원이라는 연금과 새로 산 집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아도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골에서의 자유로운 생활, 아무 간섭 없는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고립된 삶이었던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꿈이었는데 깨고 나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의 마음이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허겁지겁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새 차로 달려온 모양인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를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어떻게 왔어? 밤새 운전했나? 응급실에서 연락받고 바로 출발했어. 정말 놀랐잖아.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몇 달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거든요. 오전에 기현이와 기숙이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기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하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전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틀 정도 더 입원해서 경과를 보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요? 기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기현이도 같은 걱정을 표했어요. 아이들의 말이 맞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혼자 사는 것의 위험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곁에서 간병을 도와주고 기숙이도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만 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아마 제 고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틀 후 퇴원할 때까지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응, 알겠다. 이런 식의 간단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예전같이 편하게 웃고 떠드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퇴원 후 시골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정성스럽게 갖고 온 텃밭도 깔끔하게 정리해둔 집안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텃밭에 물을 주는 것조차 귀찮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선자 씨가 걱정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기석 씨, 며칠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사실 병원에 다녀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최선자 씨 부부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최동수 씨도 앞으로 몸 조심하셔야 해요 라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최선자 씨가 작은 노트 한 권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제가 정리해둔 건데 혼자 살 때 필요한 것들 적어뒀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응급처치법, 병원 연락처, 마을 주요 시설 정보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와,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예요. 기석 씨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최선자 씨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노트를 보면서 조금씩 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건 김치찌개 만들기였어요. 노트에 자세히 적힌 설명을 따라서 천천히 해봤거든요. 김치를 볶고 물을 넣고 두부를 넣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 제법 냄새가 나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끓였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맛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끓였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 건강체조, 독서 모임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네.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색했습니다. 병원 일 이후로 연락은 더 자주 오갔지만 예전같이 편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이런 식의 안부 인사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최선자 씨가 준 노트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이 마냥 불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변화가 필요해.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삶이 아니라 적절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짜 제가 원했던 자유로운 삶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자 씨가 주신 생활 노트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요리 부분은 거의 교과서처럼 활용했거든요.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쳐놓고 오늘은 뭘 해볼까? 하며 메뉴를 정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엌이었어요. 예전에는 라면 끓일 때나 사용했던 부엌이 이제는 제대로 된 요리 공간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는 즉시, 조리도구는 제자리에,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거든요. 회사에서 배운 체계적인 업무 방식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베란다 구석에 있던 된장 항아리도 드디어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시골집에 왔을 때 아내가 챙겨준 건데 그동안 방치해 뒀었거든요. 이제야 제대로 쓰게 되네. 된장 항아리를 보며 아내의 마음을 새삼 느꼈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 멸치 육수부터 정성스럽게 우려내고 된장도 체에 걸러서 천천히 풀었어요. 두부와 파, 그리고 제가 직접 키운 상추까지 넣어서 만든 된장찌개였거든요. 와, 냄새가 정말 좋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보니 뿌듯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짜지도 않고 담백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마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어? 방금 도착했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아내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밥 먹었어? 아니, 아직. 근데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아내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된장찌개 끓였어. 같이 먹을래? 정말? 당신이 요리를? 아내의 놀란 표정이 재미있었어요. 식탁에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제가 직접 키운 상추를 내놓았습니다. 와, 식탁이 정말 깔끔해졌네. 아내가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예전에는 신문지나 온갖 잡동사니가 놓여 있던 식탁이 이제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맛 좀 봐. 아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정말 당신이 끓인 거야? 응,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아내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상추도 직접 키운 거구나. 싱싱하네. 아내가 상추를 뜯어 먹으며 말했어요. 텃밭도 제법 괜찮게 가꿔 놨어. 보러 갈래? 식사를 마친 후 함께 뒤뜰로 나갔습니다. 가을이라 대부분 작물이 끝났지만 늦상추와 시금치는 여전히 싱싱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아내가 텃밭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다 죽여 먹었는데 이제 제법 농부 같아 보여.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최선자 씨 부부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들려줬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어요. 몇 개월간 떨어져 살면서 생긴 거리감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애들도 잘 지내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병원 일로 많이 놀랐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나도 놀랐어.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 솔직하게 답했더니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 전화 받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미안해. 걱정 끼쳐서. 이제는 정기검진도 받고 몸 관리 좀 해. 아내의 말에서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부부로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아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자주 연락해.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말하고. 응, 알겠어. 안전 운전해. 아내를 배웅하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헤어지는 건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다시 함께 살자고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된장찌개를 데워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큰 화해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남은 거리를 조금씩 좁힐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텃밭에 나가보니 늦가을 햇살 속에서 상추가 유독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잘 자랐네. 상추를 뜯어서 씻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여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푸른 상추와 따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이것이 제 새로운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만들어가는 소소한 일상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작은 희망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결혼 후 시골 정착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사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